민주당 8.28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강원과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비대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당권주자 3명, 오늘 오전 강원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각각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3명의 후보가 이제 오늘 처음 그 표결을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만큼 차별화 그리고 기선 잡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 네. 이제 지난 대선 후보를 거친 본인의 어떤 그 강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기는 민주당 이거를 강조를 했어요. 결국은 어대명 분위기, 대세론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리스크를 갖다가 정면으로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선당 후사를 해야지 지금 당을 위기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정면으로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양강 구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프레임 만들기 아니냐 이런 전략으로 좀 읽혔고요. 강훈식 후보는 어대명도 단일화도 다 이제 반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젊은 정당 이래서 양강 구도가 아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 그리고 차별화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는 오늘 그런 연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4시 반부터 대구 경북에서 합동 연설회가 이어지고 오늘 중요하게 볼 지점이 6시 반쯤 이 지역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거든요. 예. 어대명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오늘 첫 순회 경선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대명으로의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몰표를 통해서 싹쓸이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만 어대명이 확실하구나 생각해서 이재명 의원 측에서 나오는 학대명이라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만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97그룹이라고 하는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상당히 두 사람의 표가 가반을 저지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이 지금 전당대회 자체가 분위기가 180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97그룹 간에 논의되어 왔던 이 단일화 논의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동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평가를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 어대명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변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당원 투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강 후보와 이 박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극적인 단일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물 건너갔느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내에서는 사실상 단일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민주당 내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첫 투표 결과가 2위와 3위의 어떤 그 합산 표가 이재명 후보를 조금 견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표가 나온다면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박용진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단일화에 더 좀 뭐랄까요? 무게를 좀 많이 둬왔고 그리고 강훈식 의원은 좀 단일화와 좀 거리감을 둬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박용진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얻어서 만약에 강훈식 의원을 지지하는 그 표까지 약간 흡수를 한다면 이런 양강 구도를 통해서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전당대회를 좀 뻔한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단일화 압박이 이제 세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단일화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1차 표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박용진, 강훈식 이 두 후보의 합산표가 네.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앞으로 단일화의 어떤 그 관심사 이런 전당대회의 분위기를 좀 달아오르게 하는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내용의 당원 변경 논란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놓고 지지자들이 결집에 나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비명계의 반발 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적인 그 이야기거리는
지금 이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혁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다음 총선과 이런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갈 건지, 그래서 혁신 한 축,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한 축, 요 두 가지가 주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적인 논란은 이게 아닙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지금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현재 당원 당규에 보면 기소를 당하게 되면 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당대표 뽑으면 뭐합니까? 직무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뭐 개딸이라든지 이런 이재명 후보 극렬 지지층, 적극 지지층에서는 이런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 띄우고 한 6만 명 넘게 지금 결집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첫 번째 아마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당원 내에서도 분위기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를 당 대표로 뽑게 되면 뭐 기소는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 뽑자마자 직무 정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만약에 대세론을 형성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당원 당규 개정까지 갈 그런 동력이 확보가 되는 거지만 만약에 지난 우리 대선 때 3차 국민 경선에서 이변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일격을 맞기도 했었는데 그런 어떤 변수가 만약에 등장을 한다 그러면 이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내부 논란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당원 당규 개정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력이 얼마나, 즉 과반 정도의 득표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당원 당규 개정으로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당원 당규 개정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분이 다시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금 안고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이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이 이달 27일까지 약 15차례가 열려서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앞으로 이 후보를 둘러싼 수사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혐의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늦어도 이달 중순, 이달 말까지는 아마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8월 28일 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아마 지금 이 당신과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당국이 과연 내놓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이 상당히 아마 이 큰 변수가 될 것게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 사업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당국이 이 속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전당대회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그리고 이야기했던 지금 당헌 개정과 관련된 부분도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당헌 개정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진짜 지금 이재명 후보의 혐의가 빼도 박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당 자체가 완전히 사법 리스크에 다 같이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한 당헌 개정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당헌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에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이번 전당대회에 붙일까 말 것인가를 현재 지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박 교수님께 잘 설명하셨지만 이 지금 당헌 개정에 보면 당헌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 기소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그러니까 이 기소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든 등은 그러니까 부당한 이유라고 당의 윤리 심판원이 나름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이 정지가 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신의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해왔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당한 당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놔두나라. 나는 서사 기소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정치 탄압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논란 자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자신의 지지층들이 지금 당헌 개정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 묵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향후 뭐 전당대회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후보의 신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자충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첫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힘입은 압승일지 또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선전을 보일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일을 엽니다.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 공식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과연 법적 조치,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 많이 주목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예, 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상임정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규정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조건 법적 대응 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네. 지난번 당원권 징계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당윤리위에 재심을 한다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법원에 자신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상임정국위가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지만 상임정국위를 소집하는데 이 역할을 했던 이 최고위원회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최고위원회가 사실은 지난번 사퇴를 했던 그 최고위원들이 사직서가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인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 지금 그 전국 상임위 소집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본인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이 당대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기관이 이 전국위보다 훨씬 더 상위의 기관이고 당의 의사결정에서는 더 상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에서 뽑혔던 후보를 이런 식으로 애매한 이 이유를 내세워서 이렇게 이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쫓아내는 것이 이 정당의 민주주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이 지금 법적 이 절차로 갈지 안 갈지는 저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 법적 조치를 해서 이것이 인용될 경우에는 자칫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인용이 될 경우에는 지금 이 국민의힘 여당이 말 그대로 지금 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혼란의 늪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승리를 한 이준석 당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주위의 측근들도 많이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안 할 하시는 가능성도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 보고 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직무대행 체제부터 비대위 체제 이르기까지 또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면 당 안팎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큰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가처분 신청을 이제 할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네. 가처분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법조계 일각의 얘기도 있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진짜 말 그대로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우여곡절 거치면서 대통령의 문자까지 공개되는 파동을 겪으면서 지금 비대위로 전환을 한 건데 여기 이것이 이제 법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다? 자, 이러면은 국민의힘은 정말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여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당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금의 그 소위 여권의 그런 혼란이 과연 정권 성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국민의힘 지층에서 본다면은 뭐 거의 뭐 진흙탕 싸움으로 당을 끌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준석 대표의 이런 그 전면 대통령을 겨냥한 뭐 발언이라든지 또는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향후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보,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의 그 결과에 따라서 당 내에서의 어떤 그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이런 부분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국민의힘의 그 혼란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이 우리가 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정미경 최고위원 등 그동안 상당히 이준석 대표의 호의적이었던 인물들이 하나둘씩 약간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배경은 뭐라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멸은 막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비상 상황을 만들고 이 이준석 당대표를 축출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법적 처리를 통해서 법원에서 만약에 인용되는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 여당의 이 혼선은 결국은 지금 정권의 상당한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국민과 민생이 다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준석 당대표를 상당히 많이 달래가면서 또는 뭐 중재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이제 당대표라고 한다면 나 하나의 안위보다는 정권이나 나라의 안위를 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충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거 최고위원 사퇴를 그러니까 거부하면서까지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본인이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점에서는 이제는 접을 때도 됐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당의 길로 가라. 좀 더 큰 대의를 보고 더 큰 그걸 보고 가라는 식으로 지금 충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민영 대변인 같은 네. 경우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맞서서 이렇게 한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정권을 우리 스스로가 허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사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주류 세력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비상대책위를 가동하게 될 경우에는 비상대책위가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주류들만 다 앉힐 것이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하고 가까운 젊은 이 지금 정치인들도 비대위원으로 발탁을 해서 이준석 당대표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러한 식의 저는 나름대로 정치적 테러를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에도 악재가 잇따르면서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24%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부정평가 요인을 봤더니 인사가 가장 크고요. 또 만 5세 초등입학 관련한 학제 개편도 포함이 됐는데 두 분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차별. 저는 결국 대통령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대통령 집권 이후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도전의 명분이라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이 실종됐던 부분들, 그리고 또 대통령 약속이 통합과 협치라는데 그 부분들이 실종됐던 거, 그리고 대통령다움이 사라질 정도의 대통령의 은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제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한 메시지도 있지만 이번에 사실 또 4%가 더 빠진 부분은 또 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던 이 결과적으로 세 가지 큰 충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올해 취학 연령 인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 발표된 부분은 신속히 강구하라는 게 대통령의 워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당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촉발된 것이 대통령 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 총지라는 대표라는 그 문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또 이 관제공사와 관련된 이 코바나 콘텐츠의 뭐 협찬 기업이 했다는 그런 의혹, 그리고 또 건진법사 의혹, 이런 부분들이 다 대통령 본인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상황 자체를 대통령 스스로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정말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는 이 태도로 저는 국정에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복합적인 것들을 다 제시를 해주셨는데 박 교수께서는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밀어붙이기죠. 인사에서도 밀어붙였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임명을 했는데 임명을 했으면은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일에서부터 사고가 터졌어요. 만 5세 취향 연령 그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소통이 전혀 부재했습니다. 교육계와의 소통이 완전 끊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안이 튀어나왔어요. 자, 지금 장관도 차관도 교육 전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교육비서관도 교육 전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지금 여권에 교육계 라인에 교육 전문가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만 5세 취향 연령 조정이 튀어나오니 당장 국민들이 아니 갑자기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장 유치원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소통의 모양새를 만들고 학부모들과 이제 그런 간담회들 부랴부랴 네. 너무 뒤늦게 연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건 인사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책도 이렇게 밀어붙이네. 이러니까 29%가 24%로 그냥 일주일 사이에 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국민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의 전조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질 때까지 국민들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밀어붙이기 인사 안 된다. 밀어붙이기 정책도 안 된다. 왜? 지난번 경찰국 설치를 놓고서도 사실은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민감한 부동산 문제하고 교육 문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또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밀어붙이기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지금 여권이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결국 대대적인 국정 전환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라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 휴가 보내는 동안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이 인적 쇄신 압박도 커지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휴가에 돌아와서 좀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결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러한 상황 자체를 비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장 구체적인 조치가 저는 결국은 본인이 그러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들을 일단 물리는 것이 바꾸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실에 아마 대대적인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각에 있어서도 저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그러니까 취향 연령 인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의 불통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반발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부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또 이 지금 지명 당시부터 여러 가지 불거졌던 의혹들이 지금도 아직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좀 이렇게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교육부 총리 정도는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인적 쇄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밝히기도 해서요.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저는 결국은 인사가 되긴 될 텐데 네. 선제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먼저 인적 쇄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 밀리다 결국은 인적 쇄신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주변에서 저 사람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절대 안 바꾸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의 그런 인사 스타일을 보건데 인위적인 인적 쇄신을 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휴가 뒤에 돌아와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 하실 거고 몇 가지 정책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아마 풀어 나가실 겁니다. 인적 쇄신 얘기는 저는 크게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근데 국민들은 인적 쇄신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지율이 또 한 번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거치고 나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인적 쇄신에 나서는 이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휴가 복귀 이후에 휴가 끝나고 복귀하시면서 인적 쇄신을 먼저 꺼내 들지 않고 오히려 지지율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밀려서 인적 쇄신이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또 출근길 문답도 재개를 할까요? 저걸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난번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딱 중단됐던 시점이 바로 그러니까 내부 총질 네. 문자 메시지가 딱 나온 그 다음 날부터 공교롭게도 중단이 돼서 네.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도어 스태핑을 하면 12일 만에 하는 것이 그렇죠.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아마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의 첫 일성이 뭘까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박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아마 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스타일로 봐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사실 민심은 천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이 승승장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번 그 휴가 기간 중에 정말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른 이 모습을 도스태핑의 첫 일성으로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